전 시간까지 저 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그냥 한기만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품사 쪽이 글자 좀 큼직큼직하게 돼요. 품사 쪽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목표점이 뭐라고 그랬어? 품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 했을 때, 자 품사하고 단어, 자 품사를 종류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분류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툴을 알려줬죠. 그죠? 세 가지 툴, 필터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어. 세 가지 툴이 필요해. 첫 번째 툴이 뭐야? 부품사 체계였죠? 이걸로 일단은 첫 번째 필터를 하죠. 그쵸? 그래서 9개의 그 단어 체계를 따라서 뭐 일단은 가변이나 불변이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능상에서는 크게 여러분이 참고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 다음에 의미야. 그래서 이제 뜻이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따져보면 되죠. 이 이름을 나타내는지, 이름을 대신하는지, 관계를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일단 품사를 1차 분류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차 분류 뭐예요? 문법적 위치 판단하죠? 그래서 명사 체언의 자리는 항상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자리. 맞지? 조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절대 기준은 아니야. 그 다음에 용어는 누가 수식한다? 용어는 부사어가 수식한다.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의 종류들이나 뭐 관용어의 종류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눠서 얘기를 해줬었어. 자, 그래서 문법적 위치 판단하면서 얘가 형태가 똑같아도 다른 단어가 될 수 있다, 다른 품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거였어. 맞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사나 형용사 구분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품사 분류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대명사냐, 아니면 뭐 미지친 대명사냐, 부정친 대명사냐, 뭐 제기 대명사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일단 틀을 잡는 거야.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크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의 이제 그 내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품사 종류를 분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문법적 성질이 강한 요소들, 요소의 세부 개념 이해죠? 그쵸? 세부 개념. 그게 첫 번째가 조사였지. 격조사, 부조사, 연결조사. 그치? 그리고 부사격 조사와 도조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걔네들 분류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격조사와 보조사 구분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와, 반은 부사격조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용어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다, 싸우다, 같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용어에서 보면은 용언 자체가 보다 문법적인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요소다. 그쵸? 뭐 어간 어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미들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와 목림 선어말 어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말 어미의 세 가지 뭐가 있어 크게. 이게 문장을 끝내는 종결 어미, 연결하는 연결 어미, 성격을 살짝 바꿔주는 전성어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종결 어미에도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뭐 명령형, 청형 이런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문장의 종류가 규정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연결에는 대등이냐 종속이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미의 종류를 죄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 맞지? 전성어미는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좋고요. 알겠죠?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 부사형 전성어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에 얘기했던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얘기했어요. 형태소 분석하는 방식.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기본적으로 체원조사 나눠놓고 합성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맞죠? 합성어 파생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나 관형사 구분해놓고, 맞죠? 마지막이 뭐다? 용어 분석이다, 죄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용어 분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용어를 잘 분석하는 게 형태소 분석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어의 의미를 촘촘하게 뜯어보는 게 중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쯤 되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 보면 항상 선생님이 뭔가 단어 뜻이 어려울 때는 형태소를 막 나눠놓고 얘기하지. 맞지? 형태소 분석을 잘해야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는 형태소 분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도구적 이해를 잘 하고 형태소 분석 같은 것들을 잘 하는 애들이 세부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뭐 형태소 종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걔네도 안 어렵지? 의미의 최소도 아니고 뭐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자립이냐 의존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것도 쉬워. 개념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이 뜯어서 분석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어의 기본 형태도 잘 이해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사의 종류라든가 뭐 어미의 종류라든가 이런 데 아직은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형태소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좀 이쪽으로 안 보여. 자, 그래서 이제 품타까지 했고 형태소까지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건 연습뿐이야. 연습하고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 단계를 일단 거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 이 문법 문제들이 어떤 스타일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문법 문제에서 세부 개념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화작과 문법을 고민하는 친구들, 2학년 친구들 중에 화작 문법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화작은 계속 공부해도 핵심적인 지점이 있다. 오케이? 근데 문법은 빨리 풀리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어 파트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훨씬 유리해요. 이해만 잘 돼요. 이해되죠? 수능 어차피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뭔가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남은 게 하나 있어. 이게 뭐 세 번째 그런 거예요. 형태소 했어요. 형태소 했고. 자, 오늘 이제 분석 파트에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그 단어 형성이에요. 단어. 숫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매죠. 저번에 써뒀던 것 그 다음으로 하면 돼요. 자, 단어 형성인데, 단어 형성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그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하늘은 형태소를 더 쪼갤 수 있어, 없어? 하 플러스 늘로 쪼갤 수가 없죠. 그 쪼개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지? 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사과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붙어가지고 사과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있고, 얘처럼 이제 그죠? 하나의 그 단어로서만 만들어진 단어가 있고. 자, 그래서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단일어와 복합어로 일단 나눕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복합어는 또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책에 잘 적으세요. 그쵸? 합성어가 뭐야?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얘기했고, 과거 개념을 조금만 떠올려보세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단어의 전체 종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뛰놀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합성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놀다라는 단어. 원래는 뛰다, 놀다 두 개의 용어이 결합된 거죠? 자, 걔는 뛰다라는 용어 하나, 그 다음에 놀다라는 용어 하나. 그래서 총 두 개의 용어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인데, 자, 얘가 사전에 올라갈 때 뛰다, 놀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가지고 올라갈까? 아니면 뛰놀다로 올라갈까?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서 올라갈까? 아니면 뛰다, 놀다 분리된 상태에서 나중에 부가 설명을 할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뛰다 놀다 따로 있고 그 다음 부가 설명을 해.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나올까? 아니면 사전에
뛰놀다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단독 단어. 1번, 2번. 승민아. 어떻게 나올까? 사전에. 2번. 그냥 아예, 이거 잘 보세요. 단어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그랬죠. 그쵸?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로 나뉜다 그랬죠. 우리나라 단어의 종류죠, 이게. 맞지? 합성어나 파생어는 하나의 단어로 형성돼서 그 자체가 만약에 붙어서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가 사전으로 등재가 돼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야, 새로운 단어. 이해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이것 때문에. 얘네는 새롭게보다 새로운 단어로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형태수 분석이하고 다 쪼개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본용어, 보조용어의 관계인지 또는 본용어, 본용어의 관계인지 아니면 얘가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새로운 단어인지 그걸 구분하기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요. 내가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어떻게 알아? 맞죠? 뛰놀다 보면 형태적으로는 뛰다 놀다 이렇게 되는데 뛰놀다가 이게 다 하나의 단어인지 아니면은 원래는 뛰다 하고 놀다 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착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근데 합성어랑 파생어는 무조건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 단어는 사전에 등재가 된다. 자, 요 함정을 가지고 그 사전 문제에서 꽤나 많이 다루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개념은 뭐밖에 없어요. 어근이 뭐냐, 접사가 뭐냐. 그쵸?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접사 개념은 문법적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랬죠? 문법적 성질이 강한 애들은 문법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쵸? 그게 중심이 돼서 문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정리할게요. 자, 필수 개념입니다. 자, 어근이 있어요. 자, 어근이라는 게 말어자의 뿌리 근자죠, 그죠? 말의 뿌리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쵸? 근데 어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모든 말들을 그냥 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이거를 자, 써볼게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형태소 배웠죠? 그쵸? 모든 실질 형태소는 뭐다? 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 바로 앞에. 그쵸? 모든 실질 형태소는 다 어근이 돼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저번에 우리가 품사별로 구분했잖아. 실질 형태소 뭐뭐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용언의 어간. 그쵸? 여기까지가 죄다 어근이 돼.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 두 개를 결합하면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사전에 등재되는 거야. 맞죠? 가시, 방석, 큰 집, 큰 집 이런 거죠. 그죠? 합쳐지면서 올라가. 손수건 이런 것처럼 합쳐져서 올라가. 됐지? 그러니까 얘는 별로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접사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접사는 단어에 붙어요. 그렇죠? 접자가 붙을 접자죠. 그렇죠? 붙는 말이라는 뜻이야. 자, 붙는 기능을 하는 것은 뭐 한국이겠어요? 활용이 없네. 근데 얘는 붙는 말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문법적 기능이야. 알겠죠? 근데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능은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자,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근이 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얘 뜻을 뭐야?
이렇게 광범위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혀주는 거예요. 맞죠? 수건은 수건인데 손 닦는 수건으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적상이나 어근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덜 익은 사과로 제한해버리는 거야. 그게 풋사과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는 말 잘 알아도 뭐야? 의미를, 범위를 줄여주는 거야. 이 접사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단어로 창조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자, 풋사과 아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풋 플러스 사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접사잖아요. 그쵸? 얘가 접사인데, 자, 사과를 제거해 놓고 풋이라는 말로만 어떤 그 의미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얘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죠? 이게 뭐 여러분 친구들 비웃을 때 쓰는 그 의성어가 아니지? 그지? 요게 딱 제거되는 순간 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의미를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접사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많고 헷갈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봐봐, 헷갈리는 케이스. 계산 문제, 계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애들 많이 틀렸어. 자, 이거는 어근이고 확실하죠? 얘 어근이야, 접사야? 응? 자, 얘는 어근이기 확실해요. 개기름도 있습니다. 개기름이 뭐죠? 개기름이 뭐야, 너네가 쓰는 개기름? 응? 니네 저녁 한 8시쯤 얼굴 반짝반짝 빛나잖아, 막. 그 개기름이잖아. 그냥, 이마 닦아보면 기름종이 완전 투명색 되고 그거 있잖아. 그 기름이 이제 개기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근이라면, 그죠? 이게 어근이라면, 개를 짜서 만든 기름이 되겠다. 개를 짜가지고. 이거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오죠. 그지? 게살구가 뭐야? 개가 먹는 살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개라는 애가 다른 어근들과 붙어가지고 만드는 특별한 뜻이라고 하면은 다른 어근들과 붙었을 때 나오는 공통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뭔가 질나쁜이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오케이? 질나쁜. 사람들이 못 먹을 만한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살구. 그죠? 그 다음에 삐질삐질 땀내고 막 이제 다음날 저녁에 이제 한 9시쯤에 거울 닦으면 깜짝 놀라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죠? 그 기름들을 우리가 질나쁜 기름이라고 더러운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접사 기능을 하는 거야. 얘를 딱 제거해 놨을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멍멍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참기름은 그러면은 참이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참기름. 참되다.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치? 그렇지만 들기름에서 들은 어근이야, 접사야? 들판에서 나는 기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죄다 접사예요, 죄다.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들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을 해석할 때 이제 자연에서 난 기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지. 근데 그게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까다로운 애들 있죠. 이게 이 접사야 그냐라고 생각하는 까다로운 애들은 수능은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저기 뭡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단위 시험에서 국어를 보는 케이스 있죠. 그 경우에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나 그 다음에 아리까리한 상황들도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고 확실하게 얘가 접사냐 아니냐를 알려줘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상에 나왔던 건데 실제로. 자, 개살구가 나와서 애들이 막 혼돈에 빠졌어. 개가 먹는 게 아닐까 봐. 왜? 개가 먹은 게 아닐까? 개가 먹는 이게 아닐까? 라고 이제 애들이 혼돈에 빠진 거야. 근데 문제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이렇게 제시했어. 이 앞뒤 짝대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짝대기가 붙는 순간부터 얘는 뭐야? 독립적이지 않은 애가 돼. 이 짝대기가 없으면은 멍멍이. 근데 짝대기가 있으면 독립적이지 않은 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적이지 않은 성분들, 의존형 투소들 뭐 있어요? 의존형 투소 뭐 있어? 조사어미 접사, 그치? 그 다음에 용언의 어미. 이거 4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이 바로바로 돌아가야 될 정도로 공부해야 돼. 조사어미 접사의 어미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조사나 어미나 접사나 어미 중에 하나야.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 근데 조사는 당연히 안 해.
그죠? 조사는 앞에 짝대기 앞에 붙죠. 그죠? 자, 어미도 앞에 붙거나 양쪽에 붙거나 맞죠? 어미는 선어말 어미는 사이드에 양쪽 사이드에 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짝대기가 두 개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어말 어미는 앞에 오른쪽에만 왼쪽에만 있단 말이야. 그죠? 어말 어미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을 수 없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조사도 아니고 자, 어미도 아니네. 그죠? 자, 얘가 할 수 있는 건 접사기능밖에 없고. 맞지? 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은 친절하게 이게 접사인지 아닌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수능이. 굉장히 객관적이야. 논란이 있는 거는 문제로 잘 안 내요. 오케이? 문제로 내더라도 소개를 해줘. 이런 논란이 있었어 라고 소개해주고 내요. 됐죠? 그래서 접사에서, 이제 수능 수준에서 접사는 우리가 원래 내신까지 들어가면 접사 종류 다 이제 막 공부하고 그래야 돼. 근데 수능 수준에서 접사는 너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소개를 해준다. 근데 접사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되죠. 자, 독립적인 의미 형성이 불가능하다. 의미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빼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혼자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 체온으로서, 그죠? 체온이나 어떤 다른 성분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의미를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면 얘는 적사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기능의 핵심이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 조금 자극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모든 문법 요소들 중에 유일하게 진짜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자, 전성어미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전성어미 3개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와 비스무리한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기능성을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품사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름은 전성어미. 전성이 성질 바꾸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유사한 기능성만 부여하고 형태만 맞춰주는 거야. 그런데 접사라는 애는 딱 붙는 순간 품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단어나 문장의 문법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원래 이런 설명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바꾸는 기능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전성이죠. 그쵸? 진정한 의미에서 전성이죠? 실제 바꿔버린다. 그쵸? 자, 예를 들어본다. 얘는 요 밑에다 쓰세요. 자, 위에다 얘기를 할게. 자, 접사 예시가, 자, 성질을 진짜 바꿔버리는 걸 보여주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다. 답은 나왔다 칩시다. 자, 넓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기본형 형태 좀 할게요. 넓다에 뭐가 붙은 거야? 2가 붙었거든요? 짝대기 보여줍시다. 자, 2가 붙었어요. 자, 얘도 뒤에 짝대기 올려와요. 자, 2가 왔어.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상황을 봤어. 이거 상황 판단 되게 잘해야 돼요. 잘 봐. 얘가 들어간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삼각형의 바로 써. 자, 삼각형의 넓이. 맞죠? 관용어죠? 관용교통사 의가 붙은 거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뒤에 뭐가 왔어? 조사가 왔죠? 그쵸? 원래 주격조사다리죠? 그쵸?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 센치다 이거예요. 자, 는이 붙은 건 보도사 그냥. 자, 선생님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저번 시간 배웠던 거 소화하면서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본질적으로 뭐가 됐냐면 실제로 체온이 돼버렸어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그 다음 뒤에 조사가 왔네. 그거 먼저 원래 따지는 거야. 그냥 바뀌었다. 이게 모양새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위치 딱 봤더니 명사 위치가 맞아.
최영우 씨가 맞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형용사였잖아. 본질이, 그지? 본질이 형용사였는데 얘가 붙으면서 뭐가 됐어? 실제로 명사가 되었어. 이렇게 접사처럼 있잖아. 품사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법 기능을 하는 애들 중에 없단 말이야. 얘밖에 없어. 오케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더군다나 이제 명사형 어미나 명사형 접사, 명사 파생 접사는 생긴 게 똑같아.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저번에 달리기 얘기한 거 기억나죠? 달리기. 아침에 하는 달리기, 빨리 달리기. 이거 기억나죠? 똑같이 생겼어, 애가. 근데 애가 품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을 때는 접사라고 판단하고, 품사를 못 바꿨을 때는 뭐로 판단해? 어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접사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좀 헷갈리게 생긴 애들이 꽤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이런 거, 요것만 잡으세요. 자, 성질을 진짜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야. 진짜 품사를 바꾸고. 실제 품사를 바꾸는 얘밖에 없어. 아이씨. 피난 봐. 뭐요? 피난. 실제 품사를 바꾸는 얘밖에 없어.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뭐예요? 두 번째 나와. 자. 이제 이거 봐요. 단어나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 문장도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음악을 들었다 라는 표현. 자, 누가 음악을 들었어 어쨌든. 됐죠? 자, 근데 이게 음악이 들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문장, 이렇게 생긴 문장을 뭐라고 하면 능동문이라고. 능동문. 이거 이제 수동사동 할 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문이야. 능동문이고 얘는 피동문이고. 피동문이네. 자, 잘 봐. 문장이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과거형이 되고 높임을 넣고 뭐 이런 게 문장 바뀌는 게 아니고, 문장 바뀌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알겠지? 피동사동으로 바뀔 때 문장이 진짜 바뀌었다고 얘기해. 오케이? 피동사동일 때만 문장이 전환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거 형태소 분석해면 어떻게 돼? 기본형 듣다에서 나오죠? 자, 형태소 분석 계속 중요해. 그 다음 플러스 리 플러스 다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리가 하는 게 뭐야? 이시리규 우구추에서 그거지? 피동전미사야. 이제 알겠죠? 왜 걔를 전미사라고 부르는지, 접사라고 부르는지. 문장을 바꿨기 때문에 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때 피동사동 배울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문법 연습 배우잖아요. 그때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외운 건 뭐밖에 없어. 이리기 무슨 주문처럼 막 외웠단 말이에요. 주문처럼 외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 본질이 접사라는 지점이야. 근데 그 접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말에 붙어가지고 뭔가 의미를 추가한 게 아니라 뭐다? 문장의 성질을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접사인 거야. 됐죠? 그래서 접사인 거야. 그래서 접사가 지금 문장도 바꿔냈다. 됐죠? 능동에서 피동으로. 여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문장이 바뀐다는 건 피동사동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성질이 바뀌어버린 건 피동사동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붙는 애들 이히리기 우구추를 뭐라고 해서 그래서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의 성질을 바꿨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죠. 자, 뭐 볼륨을 얘 분석해봅시다. 기본형이 뭐야? 낫다라는 형용사에서 기억하죠? 자, 추라는 접사 붙었죠? 그쵸? 이런 형태인데, 이 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추라는 접사, 이히리기 우추 할 때도 추입니다. 이히리기 우추 할 때 추야. 기본적으로 사동 접사죠? 그지? 기본적으로 사동 접사야. 자, 그러면 얘는 문장을 뭘로 만들었어? 주동을 사동으로 바꾼 거죠? 자, 사동문으로 바꾸면서 품사 잘 보세요, 이거. 자, 품사 원래 낫다는 품사가 뭐야? 낫다.
품사 뭐야? 상태와 움직임이야. 낳는다, 돼, 안 돼? 근데 안 되니까 얘 형용사겠죠? 자, 근데 낮추는 건 뭐예요? 뭔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야? 동사가 돼. 그러니까 이 추 같은 접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도 바꿀 뿐더러 보다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품사 조성 기능도 가능해요. 됐어요? 품사도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방에 수행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 이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접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그 문법적 기능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여기에요. 알겠죠? 왜? 우리는 접사를 잘 구분 못해요, 지금. 이게 단독으로 의미를 형성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자, 놀이터 할 때 터가, 내 문제 풀어봤을 거야. 놀이터 할 때 터가 어근이야, 접사야? 응? 태영아, 어근이냐, 접사냐? 놀이터 할 때 터. 어근? 접사? 뭐야? 어근 접사. 어근 왜? 접사? 아니 근거가 뭐야? 어근이라고 판단하는 거. 야생 아까 뭐라 했어? 접사는 혼자 단독으로 의미 형성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얘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면 걔는 어근일 거야. 그지? 자, 이 자리 터가 좀 안 좋아 이런 얘기 하네. 그죠? 터가 안 좋아. 터라는 명사를 쓰죠. 그러면 걔는 어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근 접사 구분할 때 특히 접사 이거 의미 제한하는 접사 있죠? 이거 완전 짜증나거든요. 아까 개, 참 이런 거 좀 헷갈려요. 들기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근이야 접사야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수능 수준에서는 그게 별로 고민이 안 될 거라고. 왜냐면 다 표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접사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때는 그때 이제 그 경험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만 일단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할 수 있게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접사는 독립적인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독립적으로 혼자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성질. 자, 품사나 문장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됐죠? 요 키워드만 딱 일단은 머릿속에 정립하고 예시 한 가지씩은 꼭 알아. 그러니 지금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시 한 가지씩은 선생님이 툭 던졌을 때 그냥 나와요. 졸지 말고 이 자식아. 오케이? 너 영규 너 복학생 자리한테 줘라 뭐. 어서 여기 앉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접사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접사?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어. 그죠? 접두사는 그냥 어근 앞에 붙는 거고,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야. 그지? 그런 용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발표 한번 칠게요.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풀다가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 많이 봤죠? 그죠? 직접 구성 요소 그것도 좀 알아야 된다. 자, 합성어의 종류에는 일단은 이걸 나눌 때 분류 기준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의미 결합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가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수식합성어, 그 다음 융합합성어. 합쳐졌잖아, 그지? 두 개 어근이 합쳐졌는데 그 두 개 언어, 두 단어에
의미 관계가 동등한 거야. 동등한 거야. 그래서 뭐 누가 누구에 종속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등해. 그 동등한 케이스가 잘 보세요. 동서남북 이러면 어때요? 얘 막 섞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 이러지만 실제로는 서동 북남 뭐 이렇게 하도 뭐도 상관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단어들이 어때요? 조합됐는데 어떤 위계가 없는 거지. 그냥 평등한 거야. 뭐 남녀라고 하든 연함이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한일이라고 하든 일한이라고 하든 이런 건 상관있지. 우리나라 먼저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뭐다? 대등하게 연결된, 대등하게 합성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수식합성은 말 그대로 뭐야?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형태라는 얘기. 그지? 아까 했던 거. 수건은 수건인데 뭐요? 손 닦는 수건이지. 그지? 얘가 얘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쵸? 대체로 수식합성이 많겠죠? 자, 그 다음. 융합합성. 여러분, 융합이 뜻이 뭐예요?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새 의미를 창출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가시방석 해봅시다. 얘들아, 가시방석이 뭐야? 가시가 뿅뿅뿅뿅 돋아다니는 방석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타격을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야? 의미가 뭐가 돼? 어떤 의미로 다시 재창출되죠? 의미가? 불편한 자리라는 의미가 생기죠. 얘는 실제로 방석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라는 의미가 형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 결합 관계에 따라서 대등합성어냐, 수식합성어냐, 융합합성어냐 이거 용어를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요 개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자, 통사 구성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게 통사 구성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가 뭐냐면 통사라는 게 뭐냐 문장 구조라고 이제 해석을 보통 해요. 통사라는 것은 어떤 그 문장 구조, 우리말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우리말 구조. 오케이? 자, 통사적 합성을 우리말의 자, 일반적인 단어 결합 방식 또는 문장 구성에 부합하는 합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체온과 체온이 결합하는 게 이상하니?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게 이상해? 전혀 안 이상하죠? 근데 부사하고 명사랑 결합하는 건 되게 이상하죠? 그래 안 그래? 부사는 뭘 꾸며줘 보통? 용어를 꾸며줘야 되잖아. 근데 부사랑 명사랑 결합한다는 얘기는 이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되게 어색한 결합 관계가 되죠. 그죠? 어간하고 뭐가 결합해야 정상적인 관계야? 어간하고 어간하고 뭐가 결합돼야 돼요? 원래는 어? 어간하고 결합하는 게 뭐예요? 항상 어미 어간하고는 어미가 결합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어간하고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이거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결합 구성 방식에 부합한 거. 그래서 명사랑 명사를 결합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과 명사 결합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야. 맞죠?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거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하거나 그렇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거나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구성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 구성 방식과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뭐다?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결합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통사적 함성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잘 봐. 예시를 들고 얘기할게요.
번째 예시. 예를 들어 부술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얘들아, 부술은 뭐예요?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는 대체로 품사가 뭐야? 부사야, 부사. 오케이? 이 부사랑 명사가 결합되면서 어떻게 됐어? 되게 안 어울리는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된 거야. 결합관계가 너무 이상한 거지.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감성에 보자면, 문법적 감성에서 보자면, 결합이 이게 잘 부자연스러운데 뭔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 경우는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특이한 형태.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덮밥이 어떻게 구성된 말이죠? 형태수 분석해봐, 덮밥. 덮밥 플러스 그냥 밥이죠? 그치? 자, 형태수 분석 이렇게 돼. 덮밥 플러스 밥이요. 맞지? 근데 원래 의미는 뭐죠? 오징어 덮밥이 뭐예요? 오징어를 덮은 밥이죠. 카레 덮밥은 카레를 덮은 밥이죠. 그렇지 않아? 자, 그러면 덮다는 용어의 어간이야. 그치? 어간의 뒤에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이다? 어미가 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 뭐야? 체온이 직접 변화해버린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라는 어떤 확신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안 그래? 어미가 빠져서 문제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쓰고 줄게. 아까 한쪽 뛰놀다. 자, 옆에 결합된 거야. 뛰다 플러스 놀다 플러스 어미 다지요. 맞지? 자, 얘는 지금 어째 정상결합했죠? 어간의 어미 정상결합했지? 근데 얘는 뭐야? 어간이 직접 어간과 결합한 거죠. 여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되죠. 그죠? 뭐야? 자, 연결 어미가 생략된 거. 원래는 뛰어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연결 어미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단어를 만들어 봤더니 그래도 뭐 괜찮은 단어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문법 감성에서 좀 안 맞는 결합 방식인 거야. 근데 핵심은 이거야. 뭐야? 어미 생략. 결합 관계에서 어미가 생략된 느낌, 자, 어미가 생략됐다 이런 느낌이 들면 다 비통사적으로 합성이 됩니다. 물론 케이스는 더 많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됐죠? 이해되지? 그래서 통사, 비통사적 합성 이거 개념 잘 알아야 돼. 자주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단어 형성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단어 형성은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봅시다. 단어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단어가 의미를 형성하는 단위로. 그 다음, 두 개 다 어떤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복합어. 그죠? 복합어는 두 가지 뭐? 합성어와 파생어. 자, 합성어는 뭐 해결함? 어근과 어근. 자, 선생님 도구로서 이해를 잘하라고 그랬지. 어간 어미는 활용을 할 때 분석하려고, 활용하는 상황을 분석하려고 만든 용어죠. 자, 이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이거? 어간접사는 단어가 결합될 때 쓰려고, 그걸 분석할 때 쓰려고 만든 개념이야. 그러니까 쓰이는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망치를 입 빼는데 쓰면 되는데 안 돼. 도구를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간하고 어근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끝. 그래서 어근 접사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특히 접사 완전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통사할 때 선생님 얘기했던 적 있었죠. 달리기인데, 그지? 똑같은 길인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접사요. 이제 구분하는 지점이 생긴 거야. 왜? 접사는 진짜 품사를 바꾼다. 맞지? 그래서 체온의 환경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안 그래요? 근데 빨리 달리기 하면 어때요? 얘는 여전히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안 돼? 체온이 될 수 없는 품사적 본질에서.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서 우리는 문법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을 통으로 알아야 얘네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무엇을 분석하는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리. 그리고 여러분 마라톤 연습 완전 열심히 했고 노가다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알겠죠?